우승하려고 나왔는데 왜 우승하려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연합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연합 작전이 효율적이다면 연합을 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연합을 끝까지 가져갑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서바이벌은 모르겠고 그냥 그 연합이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되니까 도대체 왜 저들은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나? 시청자들은 뭐 어쩌라는 뭘 보라는 거지? 약간 싶은 그게 있는 거죠. 규현과 윤소희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연합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일종의 내 집단 편향, 그러니까 우리 팀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상대 팀은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송에 비춰질 모습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발현한 걸지도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오늘은 스포츠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 스포츠. 네. 베베가 방금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눕지 않았고요. 기지개 폈어요. 아, 네. 허리가 아파서. 여러분은 스포츠 좀 보시나요? 아, 그럼요. 베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축구 자주 보고 그 중에서도 토트넘 허스퍼라는 팀을 응원하죠. 인양 같은 경우는 혹시 스포츠를 좀 보나요? 본다고 하면 이제 e스포츠 쪽이죠. 그쵸. T1의 네. 팬이기도 하죠. 근데 예전엔 엄청 자주 봤었고 다 챙겨봤는데 요즘은 좀 안 보긴 해요. 요즘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쵸. 혹시 갱갱 같은 경우는 스포츠 좀 보시나요? 전 자주 보는 건 야구. 요즘 야구 자주 보고 기아 타이거즈. 기아 요즘 어떻게 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4등? 4등 5등 네. 나쁘지 않고 뭐 최근에 해외 축구 그냥 아, 웨스트햄. 웨스트햄. 근데 베베 같은 경우는 혹시 축구를 왜 봐요? 재밌으니까. 왜 재밌죠, 축구가? 경쟁.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 그거를 이제 프로들이 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영국 이런 데는 이제 자기 지역에 있는 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팀 응원하는 게 삶의 일부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K리그 잘 안 보잖아요. 요즘은 또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해외 축구팀을 이제 하나 정하고 보는데 그냥 나는 이 팀 응원할 거야 정하고 그 팀에 나를 이입해서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인간이 뛰어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인간이 다른 인간들보다 뛰어나. 약간 이런 식으로 대리만족하지 않나.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스포츠를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보는 즐거움이죠. 예를 들어서 메시라거나 페이커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를 했을 때 그 모습에서 어떤 경이로움이나 경외심에 가까운 어떤 감탄을 느끼면서 그런 초월적인 순간을 보는 어떤 즐거움이 하나의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서사랑 드라마예요. 약팀이 강팀을 이긴다거나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끝까지 팀에 남아주는 선수, 아니면 어떤 예상치 못한 인물이 어떤 경기에서 영웅으로 떠오르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소속감과 집단 정체성 정도가 있겠죠. 스포츠에서 소속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를 보는 이유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많은 프로스포츠 팀들이 연고지를 두려고 하는 것도 이런 소속감과 집단 정체성 때문이죠. 스포츠팀과 팬들을 지역 사회적 소속감으로 연결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작품이 바로 데블스 플랜 데스룸입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은 지난 5월 6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데블스 플랜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이고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은 14명의 플레이어가 6박 7일 동안 전략, 지능, 심리전, 정치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매일 1명 이상의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고 최후의 1인이 우승과 함께 수억 원의 상금을 획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 같은 서바이벌 장르의 예능은 스포츠 경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쩌면 데블스 플랜이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낸 걸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승자랑 패자가 결정되고 승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패자는 탈락해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는 거죠. 시청자는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나 팀이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최종 우승자가 되기를 기대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응원하게 될까요?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적용이 됩니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서사가 매력적이거나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내가 응원하는 사람을 결정하게 돼요.
데빌스 플랜 데스룸을 보다 보면 이런 이유로 누군가를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응원하는 그 사람이 최종 우승을 하면 마치 내가 우승한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동시에 데빌스 플랜 데스룸과 스포츠 경기의 차이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팬들과 선수가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데빌스 플랜 데스룸은 그런 식의 소속감보다는 실력과 서사적인 측면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연자와 소속감으로 엮여있는 시청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응원하는 출연자가 탈락하면 이탈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탈락하면 그 종목의 매니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경기를 안 봅니다. 그쵸. 안 보죠. 시청률도 확 떨어지고요. 데빌스 플랜 데스룸 같은 경우에 매 화마다 한 명 이상이 탈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탈락할 때마다 시청자가 이탈한다고 하면 이 작품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출연자들의 실력과 서사를 어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서사가 매력적이라서 누군가를 응원했다면 그 사람이 탈락해도 그 다음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서사가 매력적인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 실력과 서사를 데빌스 플랜 데스룸에서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쵸. 편집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의 실력과 서사를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더 극적으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데빌스 플랜 데스룸은 스포츠 경기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서사, 소속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일정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소속감이라는 요소 대신에 출연자들의 실력과 서사를 편집을 통해서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작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죠? 데빌스 플랜 데스룸은 전작인 데빌스 플랜 1편에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데빌스 플랜 시리즈에서는 일종의 화폐처럼 사용되는 피스라는 게 있어요. 네. 피스가 연계가 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전작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가장 적은 피스를 가지고 있는 2명의 출연자가 감옥에 갇혀요. 다른 출연자들이랑 분리되는 거죠. 아. 여기서 나타난 문제가 출연자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빌붙는 전략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간 2사람 외에 뛰어난 플레이어 1명을 중심으로 거대한 연합이 형성되게 되고 이 연합이 게임을 압도하게 되면서 작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루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재미없겠는데요? 서사적으로는 언더독인 하석진이 거대 연합의 중심인 궤도와 싸워서 이기면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만들어냈어요. 문제는 다른 플레이어들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실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하석진과 궤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게 다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데빌스 플랜 데스룸에서는 2가지 규칙을 새로 도입해요. 하나는 피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절반의 인원이 감옥에 갑니다. 전작에서는 2명만 가는데 이번에서는 절반이 가는 거예요. 다수 연합이 게임을 압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옥에 간 인원들끼리 게임을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서 탈락자를 만드나요? 그쵸. 그래서 그 게임에서 진 사람은 무조건 탈락해요. 이거는 스스로 게임을 열심히 하라는 의도겠죠. 내가 아무리 남한테 빌붙어도 내가 가진 피스가 참가자 중 절반보다 적으면 감옥 가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선택이 이번 시즌을 최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말만 들으면 완벽까진 아니어도 보완한 노력이 확실히 보이긴 하는데. 그쵸.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절반의 인원이 감옥에 가면서 계층이 나뉩니다. 피스 개수에 따라서 감옥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빈곤층과 부유층으로 나뉘는 거예요. 전 시즌이 거대 연합의 횡포로 비판을 받았다면 이번 편은 계층 대 계층의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제작진의 의도인 거죠. 근데 2020년에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탄자니아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네. 투자 게임이라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측정하는 일종의 사회 실험 모델이에요. 탄자니아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수학 전에는 평소보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농부들은. 그리고 수학을 한 다음에는 당연히 평소보다 여유로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 전과 후에 이 농부들을 대상으로 투자 게임을 진행한 거예요. 결과는 수학한 이후보다 수학하기 이전이 신뢰와 협력의 정도가 최소 10%에서 최대 27% 정도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여유로울 때는 타인을 더 신뢰하고 타인과 더 협력한 거고 형편이 어려울 때는 타인을 못 믿게 되고 덜 협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 타인을 신뢰하거나 타인과 협력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감옥에 있는 출연자들을 감옥동 플레이어, 그리고 감옥에 있지 않은 출연자들을 생활동 플레이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생활동이라는 장소에서 머무르거든요. 생활동 플레이어들은 극초반부터 연합을 결성해서 마지막까지 그 연합을 유지해요. 그런데 감옥동 플레이어들은 초중반까지 거의 제대로 된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고 본인들끼리 배신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후반에 가서는 어느 정도 연합을 구성하게 되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스죠. 보유하고 있는 피스의 개수가 너무 적으니까 쉽게 와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각자 도생하고 있는 감옥동 플레이어들을 생활동 연합이 한 명씩 사냥하는 모양새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생활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감옥동 플레이어들을 기존의 생활동 연합이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그림인 거죠. 심지어 한 플레이어를 왕따시키는 듯한 모습까지 연출됩니다. 왜냐면 거대 연합이 한 명을 사냥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게임적으로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물론 게임적으로 왕따시키는 거죠. 그리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현준이라는 인물이 감옥에서 히든 스테이지에서 성공해서 피스 10개라는 보상과 함께 생활동으로 진출해요. 이 인물이 피스라는 자원을 바탕으로 감옥동 플레이어들과 뭔가 해보기보다는 생활동에 적응하려다가 사실상 도태됩니다. 그리고 감옥동 플레이어들은 전부 탈락하고 최종 라운드에는 생활동 플레이어 2명이 진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서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아마도 많은 시청자들이 감옥동 플레이어들에게 몰입을 하고 봤을 거예요. 좀 활약을 기대했겠죠? 탈출하기를. 아무래도 그게 그림이 더 극적이고 도파민 돌고 짜릿하니까. 그쵸. 감옥동 플레이어들이 약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자보다 약자를 더 응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언더독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걸 뒷받침하는 실험들도 많지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이 제가 스포츠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스포츠를 소재로 한 대부분의 작품들은 주인공이 약자거나 약팀에 속해 있습니다. 이건 약자가 선하고 강자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인양이 말한 것처럼 강자가 이기면 예상된 결과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약자가 이기면 놀라움과 쾌감이 더 커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밖의 성공이라는 건 우리한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약자를 응원하는 심리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언더독 이론인 거예요. 데블스 플랜 데스룸에서는 피스가 많으면 유리하고 피스가 적으면 당연히 불리합니다. 피스가 많은 생활동 플레이어들이 강자고 피스가 적은 감옥동 플레이어들이 약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동 플레이어들이 모두 탈락한 순간 사실상 볼 이유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화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져 왔던 그 불쾌감이 자연스럽게 이 작품에 대한 배신감으로 변하죠.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감옥동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생활동 플레이어를 응원하면서 봤다. 그 중에서도 파이널에 진출한 정현규나 윤소희 같은 인물을 응원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화까지 재밌게 봤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우선 생활동 플레이어들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제가 이 작품의 핵심 요소가 실력과 서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그 생활동이 초반부터 엄청 이렇게 단단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들의 약간 개개인의 실력은 절대 그 감옥동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의 그 게임 실력이 아닌데 그냥 야가 빠지게 잔머리 굴려서 그러니까 집단의 힘을 가지고 이제 좀 누르는 느낌. 그리고 되게 약간 인간적으로 좀 굉장히 약간 불쾌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초반부터 게임 흐름이 되게 저는 이상하게 와닿았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맥락을 확실하게 짚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시즌인 데블스 플랜이나 같은 장르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번 작품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플레이어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돌 플레이어는 어땠어요? 이세돌 구단조차 뛰어난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더 아쉽죠. 이건 생활동이든 감옥동이든 모두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플레이어들의 개인 기량이 전체적으로 낮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두뇌 서바이벌이라는 장르의 고질적인 문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굉장히 느낀 그 불쾌감일 텐데 이런 류의 작품에서는 연합을 구성하는 게 항상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플레이어들도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류의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봤을 거니까요. 데블스 플랜이든 아니면 뭐 더 지니어스든 피해 게임이든 많은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 여기에 출연하려고 한 출연자들이면 더더욱. 그래서
게임 자체를 플레이하기보다는 유리한 연합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상금이 컸어요? 상금 크죠? 한 몇 억 됩니다. 맞아. 그러면 3억인 거. 그래야겠네. 돈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어찌됐든 이건 방송이고 예능인데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너무 본인들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그런 거 없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이세돌 구단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이 나왔는데 겨우 이것만 하고 죽는다고? 그리고 남은 건 이 사람들이라고? 야 이러면서 조금 안 보게 된 것도 있었죠. 제작진이 어떤 유인책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게 연합 위주로 흘러갈수록 그리고 연합이 커지거나 공고해질수록 개인의 실력을 파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팀 스포츠보다 개인 스포츠에서 선수 개인의 실력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도 생활동 플레이어들보다 감옥동 플레이어들에게서 더 많이 등장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활동 플레이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연합을 공고하게 이끌고 나간 반면에 감옥동 플레이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연합을 구성하거나 개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거든요. 생활동 플레이어들이 감옥동 플레이어보다 반드시 뛰어난 사람들인가 실력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플레이어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생활동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 윤소희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뒤에서 얘기할 내용 때문에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죠.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활동이랑 감옥동 플레이어를 나눈 기준이 뭐예요? 피스의 개수. 그러니까 피스의 개수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주어지나요? 랜덤하게? 아니요, 처음 들어갈 때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게임을 한순간부터 피스의 개수가 서로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처음 진행한 게임이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면 얘기가 덜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진행한 맞아. 게임이 그게 진짜 어이없었어. 마피아 종류의 게임이에요. 마피아요? 서로를 속고 속이고 연합하고 유대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스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라는 의문을 좀 더 가중시킨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생활동 플레이어의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 이제 생활동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앞서 말한 언더덕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생활동 플레이어들의 서사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없어 거기 서사가. 이 작품이 구조적으로 생활동 플레이어들의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은 당연히 게임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출연자들의 서사도 사실상 게임에서 드러나요. 이 사람이 오버독인지 언더독인지 의리가 있는지 배신하는 사람인지 모두 이 출연자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뭐 인터뷰나 아니면은 게임 전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은 게임에서 보여준 모습들에 대한 보충 설명일 뿐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하루에 2번의 게임이 진행되는데 하나는 모든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메인 매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옥동 플레이어들만 진행하는 감옥 매치예요. 약간 데스매치 같은 건가요? 그쵸. 감옥동 플레이어는 하루에 게임을 한 번씩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많이 가본 사람일수록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생활동에 오래 머무른 플레이어일수록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동 플레이어들의 서사를 쌓을 수 있는 절대적인 분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 작품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부터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규현, 정현규, 윤소희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저는 출연자 개인에 대한 비난은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리고 정당한 비판을 하더라도 출연자에 대한 비판과 캐릭터에 대한 비판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이 작품이 편집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의 실력과 서사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이 작품에서 우리가 본 인물들은 편집된 인물들입니다. 어떤 장면을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의도로 이렇게 편집했냐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예능이나 다큐 같은 논픽션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편집이 된 이상 그건 더 이상 출연자 본인이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그 작품에서 어떤 인물이 문제되는 발언을 했다면 그 출연자가 실제로 그 발언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저는 그 캐릭터를 그렇게 구성하고 편집한 제작자의 의도가 훨씬 크게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가 비판을 받는다면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제작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출연자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작품 속 캐릭터에 대한 얘기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빌스 플랜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우승자인 정현규, 준우승자인 윤소희, 그리고 규현. 일단 현규는 소시오패스적인 플레이와 일관성 없는 행동, 그리고 단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셋 다 생활동 플레이어인가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연합의 거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윤소희와 규현은 그런 정현규를 위해서 사실상 스스로 우승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판받아요. 심지어 그 이유가 내가 이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더 많은 유대감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축구에서 승부차기를 해요. 네. 근데 한 선수가 대놓고 고의적으로 실축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이씨.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 골키퍼가 나랑 평소에 너무 친해서 도저히 골을 넣을 수가 없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저 친구랑 앞으로 난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저 어이. 친구가 우승을 하는 게 맞다 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선수는 당장 팀에서 방출되고 프로 자격을 박탈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박탈 당하죠. 그쵸? 왜냐면 이건 일종의 승부 조작이고 프로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해볼 부분은 이 캐릭터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겠죠. 일단 정현규는 분명히 악역이에요. 애초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플레이를 두고 내가 너무 악마같이 플레이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작자가 그런 관점으로 이 정현규라는 캐릭터를 보고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과하게 잘 만든 캐릭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현규에 대한 혹평이 거꾸로 이 정현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잘 만든 캐릭터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이게 만약에 예능이 아니라 드라마라고 생각하면은 좀 1차원적이긴 한데 이것보다 완벽한 악역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규현과 윤소희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연합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일종의 내 집단 편향, 그러니까 우리 팀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상대팀은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송에 비춰질 모습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발현한 걸지도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게임을 하면서 연합을 유지하고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한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다고 생각해요. 그 생활동 플레이어 연합을 보면은 하나의 가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아빠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엄마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형 역할을 맡고 있고, 누군가는 철부지 막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부지 막내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나머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이들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뭐 작품의 본래 의도와 그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전 사실 몰라요. 상금 떼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심지어는. 근데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캐릭터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요. 우승하려고 나왔는데 왜 우승하려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연합 작전이 효율적이다면 연합을 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연합을 끝까지 가져갑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서바이벌은 모르겠고 그냥 그 연합이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되니까 도대체 왜 저들은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나? 시청자들은 뭐 어쩌라는 뭘 보라는 거지? 약간 싶은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들은 이 출연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중 누군가는 이 출연자가 원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몰라요. 앞에서 말했듯이 마지막 화를 남기고 있는 시청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응원했던 그 수많은 캐릭터들을 탈락시킨 이 악역 캐릭터가 최종 우승을 했고, 이 악역 캐릭터의 행동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면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까요? 그 출연자. 이 출연자한테 모든 분노가 쏟아지기 그 시작합니다. 출연자 본체. 당연히 최종 우승자와 그 우승자 연합의 구성원인 정현규, 윤소희, 규현에게로 모든 분노가 쏠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 작품의 안일한 구성이 굉장히 무책임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럴 의도로 기획했던 거라면 그건 더더욱 최악이고요. 진짜 데블인 거지. 그쵸. 진짜 데블스 플랜. 아니, 잘 만들었네. 제목을 잘 뽑았다. 아 제작진의 계획이었나 이거? 사실 데블스 플랜? 데블스 플랜이다 이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작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생활동 플레이어가 아니라 감옥동 플레이어를 우승시켜야 됐다. 뭐 이런 그거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또 아니죠. 그건 개입이니까. 그건 그냥 대놓고 승부 조작이잖아요. 네. 이 작품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 만약에 저라면 어떤 식으로든 생활동 플레이어들의 분량을 늘렸을 겁니다. 메인 매치나 감옥 매치 같은 게임의 분량을 어느 정도 줄여서라도 생활동 플레이어들의 행동 이유를, 그들의 행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인터뷰나 게임 외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물론 앞에서 캐릭터의 서사는 게임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인터뷰나 뭐 일상적인 모습들은 부가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동 플레이어들의 서사를 보충해줬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납득이 안 되니까. 그쵸. 캐릭터의 행동 이유를 설명하는 건 컨텐츠와 그 컨텐츠 제작자로서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별들에게 물어봐 리뷰를 했을 때 제가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그 작품의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데블스 플랜 데스룸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전 시즌인 데블스 플랜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다른 두뇌 서바이벌 예능에서도 엄청 많은 출연자들이 작품에서 드러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구설수에 올랐어요. 데블스 플랜 데스룸의 제작진도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작품만 봤을 때는 실패한 구성과 부족한 서사에 대한 책임을 모두 출연자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작품에는 일반인 출연자들도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정현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승연애에 출연한 적이 있던 출연자예요. 뭐 완전히 일반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방송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약간 연반인이라고 하나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물한테 이 프로그램의 비판이 모두 향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설계한 건 이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특히 서바이벌 형식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프로그램 제작자가 한 명의 인물을 공격하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공격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이 보는 OTT 서비스예요. 근데 그렇게 말 들으니까 되게 너무하다. 이건 솔직히 전 잔인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지금 잘 해놨다. 아까 앞서서 말했던 거. 그쵸. 저희가 앞서서 만약에 nemnem은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은 2천만 원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참가할 의향이 있느냐? 거기에는 이상형들로 가득 찬 그런 출연자들만 있다고 한다. 전 출연 안 할 겁니다. 나가지 않겠다. 이 제작진이 저를 죽일 의도로 편집하면 전 진짜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니까.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컨텐츠나 더 즐거운 컨텐츠를 제공하려면 이런 식의 구도가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구도가 출연자들을 상당한 위험에 놓이게 하는 건 맞아요. 그게 심지어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편집하니까 생각난 건데 낯소리 그런 걸로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쵸. 나는 솔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일반인이잖아요. 완전한 근데 일반인. 이제 빌런들이 꼭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만들어진 빌런이든 아니면 원래 진짜 약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든 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로 하는 말이 제작진들이 이번 기수 보고 환호성 질렀겠네. 막 약간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장면들이 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인 거겠네요. 그쵸. 예를 들면 악마의 편집으로 유명한 게 이제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이 사람이 무대를 하고 있는데 지은 표정이 아닌데 그냥 혼자 쉬다가 하품하는 장면을 이 사람이 무대하는 걸 지루해해서 하품하는 것 마냥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든지. 방금 갱갱이 말해준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양상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일수록 더 쉽게 나타나고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출연자들이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아이돌이 되는 것에 굉장히 절박한 젊은 사람들이 출연을 하겠죠.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에 굉장히 절박한 사람들이 출연을 할 겁니다. 이런 데블스 플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두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절박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절박한 위치에 놓이게끔 커다란 보상을 눈앞에 두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스들이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성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악의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까지 이 제작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쵸. 편집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으니까. 수련자들에게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환경을 생각해보면은 카메라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대의 카메라가 쉬지 않고 날 촬영하고 마이크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진짜 그냥 잠깐 시선 딴 데 돌린 것만 그것만 멈춰놓고 저 사람 얘기하는데 갱갱은 눈을 돌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선을 회피하는 갱갱. 이렇게 해버리면 답도 없는 거죠. 나 그냥 눈이 좀 뻑뻑해서 그냥 시선을 돌린 것 뿐인데 눈이 피곤해서 그냥 잠깐 돌린 건데 외면하는 갱갱. 외면하는 갱갱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기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고 있어요. 특히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셰프분들도 일반인이죠. 물론 방송에 몇 번 출연하신 셰프분들도 있지만 그런 일반인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아름답게 표현한 예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의 또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자기 일에 굉장히 진심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작품으로 담아주는 느낌? 그쵸. 하지만 오늘 리뷰한 데블스 플랜 데스룸처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장르의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남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 줄 평. 진짜 한 줄 평? 진짜 별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별로다. 그죠? 진짜 별로다. 아 내가 별로라고? 네네네. 진짜 별로다. 제 이 감정이 담긴 한 줄 평 못 들으셨습니까? 그 명징하게 직조한 이런 거 안 돼요? 아 약간 너무 야속적이라면서. 아니 이제 그걸 다 들었으니까 풀 내용을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명징하게 직조했네요. 그쵸. 다음으로는 갱갱의 리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제 리뷰 했으니까 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갱갱 뭐 이상한 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 아닌데요? 그 마왕이 된 아니. 조사는 조심스럽게 사랑에 빠진다? 아니요 제가